토요일 저녁 식탁에는 큰아들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고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되게 활기차 보이세요. 아들의 칭찬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죠.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거든. 좋으시네요. 아버지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무심하게 내뱉은 말이 식탁을 가로질렀죠. 아니, 혼자 다녀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공기가 무거워서. 이준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덜컥 떨렸고 며느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사실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이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먼저 방에 들어갈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안방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고 문을 닫은 뒤 침대 끝에 앉은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들은 그 말, 공기가 무겁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는 거요. 여름 햇살이 압구정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운 오전. 8시, 이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식탁 앞에 자리했습니다. 65세의 그는 강남의 중견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죠. 40년 가까이 출근길을 재촉하던 몸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고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는 게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로 된장찌개 냄새가 번지는 동안 아내 박선미가 국자로 국을 떠서 그의 그릇에 부었어요. 62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표정만큼은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숟가락을 든 순간 작은 방울 하나가 식탁보에 떨어졌고 아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또 그렇게 식탁에 국을 흘리네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는 서둘러 휴지를 집어 닦았지만 사과의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죠.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조용히 밥을 먹는 동안 씹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아내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불과 1미터 남짓이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어쩌면 끝없이 멀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들 둘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밥상 앞에서 그가 느끼는 건 가정의 온기가 아니라 시험장의 긴장감이었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날아올 질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엔 야근이 밥 먹듯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당연했죠. 집에는 잠만 자러 왔어요.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학교 입학식도 운동회도 졸업식도 그녀 혼자 다녔습니다. 그는 늘 회사에 있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는 걸,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였다는 걸요. 그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해했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줬고 부엌에 들어가면 방해된다고 했어요.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고 서둘러 걷는 저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들에게는 갈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 부엌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고 그는 멈칫하다가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지만 텔레비전을 켤 마음이 나지 않았죠. 아직 9시도 안 된 시각,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갈 곳도 없었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거실 선반 위 액자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이게 평생 일에서 얻은 노후였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집안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익숙했지만 그 소리 속에 그는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이 도시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목록을 훑어보니 회사 동료들의 대화방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그가 퇴사한 뒤부터 그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게 3달쯤 전이었을까요? 다들 건강하세요라고 썼지만 답장은 없었고 그는 더 이상 그 방에 글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 후배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하며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바쁩니다라는 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회사 밖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남은 건 텅 빈 연락처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 박선미가 외출해서 돌아왔고 표정이 밝은 걸 보니 동창 모임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 소파에서 고개를 든 이준호가 짧게 대답했죠. 오셨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오래된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신 뒤 안방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5세 대기업 과장인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죠. 아버지, 잘 계시죠? 응, 그래.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잘 계신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고 이준호는 그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 그게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고.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바쁠 텐데 끊어라.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안방 문틈으로 아내의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본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동창과 통화하는 선미의 목소리였고 거실에 서 있던 이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뭐 하라고 해도 귀찮다고만 하고 정말 답답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지만 갈 곳도 없어서 결국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다음 날 둘째 아들 이민석도 집에 들렀습니다. 32세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아버지, 요즘 운동은 하세요? 아니, 좀 나가시지 그래요. 집에만 계시면. 말을 흐린 민석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가득했고 이준호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조차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민석은 바빠서요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 이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이게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로 불렸고 집에서는 짐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그를 원하지 않았죠. 이준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숨을 쉬는 게 힘들었고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고 그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거실은 어두워졌고 이준호는 그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불안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준호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작게 흘러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아내 박선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죠. 그래, 오늘 우리 집으로 올래? 친구들을 집에 부르는 모양이었고 이준호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1시간 뒤 현관벨이 울렸고 선미가 서둘러 문을 열자 3명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60대 초반 선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어머, 오랜만이야. 집이 정말 좋네.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고 선미가 차를 내오는 동안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안방에 있던 이준호는 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들렸고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자녀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가 오갔고 이준호는 귀를 닫으려 했지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선미야, 너희 남편은 요즘 뭐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고 이준호는 손을 멈춘 채 귀가 쫑긋해졌죠. 아, 우리 남편? 선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퇴직하고 나서 영감병 걸렸어. 순간 이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에 들었던 책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선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퇴직하면 애물단지야. 맞아.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이준호는 숨을 참으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영감병, 애물단지. 그게 아내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영감병 걸린 애물단지였죠. 천천히 일어나 안방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입구에 선 이준호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물컵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마시던 컵이었죠. 천천히 다가가 컵을 집어들자 선미와 친구들이 그를 쳐다봤고 순간 대화가 끊기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는 동안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본 이준호에게 선미는 눈을 피했어요. 나갔다 올게요. 차분하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미가 입을 열려다 닫았고 이준호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남대로를 향해 걸으며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자동차 소음이 시끄러웠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빌딩 사이를 방향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영감병이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불렀고 웃으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했죠. 걸음을 멈춘 순간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게 자신이었어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명확하고 강렬하고 절실한 생각이었죠.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영감병 걸린 애물단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결심이 섰죠.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했고 어떻게든 해내야 했어요. 고개를 든 순간 강남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해가 저물며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공원 벤치에 앉은 이준호의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혼자였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죠.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턱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큰아들 이민준 부부가 집에 왔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 박선미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김지연이 환하게 웃자 선미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네, 어머님. 맞은편에 앉은 이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대화는 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어머니, 요즘 되게 활기차 보이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보며 말하자 선미가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거든. 좋으시네요. 아버지도 같이 다니세요? 민준이 아버지를 힐끗 쳐다봤고 이준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대답하려는데 선미가 먼저 말했죠. 아니, 혼자 다녀.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공기가 무거워서.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서로를 쳐다봤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낸 민준에게 선미는 태연했습니다. 사실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지연이 눈치를 보며 국을 한술 떴고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선 이준호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자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다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가족의 웃음을 막는 존재였죠.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걸친 이준호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어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그를요. 차갑게 뺨을 스치는 밤 공기 속에서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다리까지 걸어 난간에 손을 얹었을 때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렀고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건너편 불빛들만 반짝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흐렸죠. 문득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소리 없이 울며 주먹으로 난간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력했고 화가 났으며 슬펐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가족은 그를 원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진다고 했죠. 무릎이 꺾이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였지만 어깨가 흔들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그랬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지만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고 멈추지 않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고 아직 끝이 아니었죠.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죠. 방법은 아직 몰랐지만 결심은 섰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돌아간 모양이었고 안방에는 불빛이 새어나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단단했으며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준호는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청담동 골목을 향했죠. 오래전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아직 문 닫은 상점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카페 앞에 섰어요. 카페 봄날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 있던 카페였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그대로였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니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낡은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들이 놓인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1984년 봄 25살의 이준호는 이곳에서 박선미를 만났습니다. 22살의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었으며 웃음은 밝았죠.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환하게 웃던 선미의 모습에 이준호는 반했고 그녀는 따뜻하고 명랑했으며 그녀 옆에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매주 이곳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나눴죠. 당신은 꼭 존경받는 남편이 될 거야. 어느 날 선미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준호를 믿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한 아내가 될 거예요. 대답하며 손을 잡았던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섞인 머리, 그때의 젊은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해가 떠오르며 하늘이 밝아지고 카페 안에서 불이 켜졌을 때 주인이 문을 열었고 이준호는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선미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청담동 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언제 변했을까요? 결혼 후였을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승진에 몰두했을 때였을까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변했고 따뜻함은 차가움으로, 존경은 무시로, 사랑은 익숙함으로 바뀌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회사에 있으며 일했고 돈을 벌었으며 집을 샀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죠.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 했지만 결국 무시받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이 나왔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을 잡고 있었죠. 여기 분위기 좋다. 남자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을 보며 40년 전의 자신과 선미가 보였습니다. 젊고 순수하며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었죠. 눈가가 뜨거워지며 고개를 숙였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고 그리움이 담긴 미소였죠.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었을까요? 40년의 세월 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건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청담동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아직 남아 있었고 그는 그 미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준호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준비해둔 협의이혼 신청서를 집어들었을 때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죠. 거실로 나가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8시 정각 부엌에서 나온 박선미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며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왔다가 서류를 보고 손이 멈췄어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게 뭐예요? 낮은 목소리로 묻는 선미를 이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요. 침묵이 흐르며 선미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단호한 대답에 선미의 웃음이 멈추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서류를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팔짱을 낀 선미가 물었죠.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천천히 입을 연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더는 살 수 없어. 말문이 막힌 선미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고 이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영감병 걸렸다고 했죠. 공기가 무겁다고 했고요. 친구들 앞에서, 아들 앞에서 날 비웃었어요. 창백해진 선미의 얼굴을 보며
떨리지 않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짐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입술을 깨문 선미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이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식탁에 남은 선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죠. 그날 저녁 선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온 큰아들 이민준과 며느리 김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다급하게 묻는 민준에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이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네. 아버지 옆에 앉은 민준은 말을 꺼냈고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선미와 이야기했죠. 아버지, 이혼은 좀 심하시잖아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며 아들을 본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심하지 않아. 40년을 같이 사셨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민준에게 이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난 평생 일했어. 가족을 위해서,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가족 안에서 내 자리가 없더라.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날 존중하지 않아. 너희들도 불편해하고. 난 그냥 집에 있는 짐이야. 고개를 숙인 민주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부엌에서 선미가 흐느끼는 소리와 지연이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을 똑바로 본 이준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 인생은 체면이 아니라 존중으로 살아야 해. 더 이상 말하지 못한 민주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확고함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죠. 부엌에서 나온 지연이 선미를 부축하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40년 만에 처음 듣는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민준과 지연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선미의 어깨가 떨렸고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창밖을 보는 이준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고 그저 결연했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남편이 주도권을 잡았고 늘 강했던 아내가 무너졌죠. 한숨을 쉬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달래는 지연,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한 거실에서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선미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고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요.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2주 뒤 강북의 고시원으로 이사한 이준호의 방은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벽은 얇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사진 한 장이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었죠. 책상 위에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물을 끓이며 면을 넣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릇에 담은 라면 국물이 뜨거웠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밥을 말았어요.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국에 밥 말면 소화 안 돼요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국에 밥을 말지 않았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과 밥알이 섞였습니다. 맛있었고 자유로웠어요.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지만 진심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북의 낯선 풍경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먹으며 저녁에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는 하루하루였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으며 그는 그저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고시원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박선미였고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걸음을 멈춘 순간 고개를 돌린 선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찾기 힘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고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들어보인 그녀가 말했죠.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두고 갈게요. 현관 계단에 보자기를 내려놓고 일어서려다 멈춘 선미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침묵하는 이준호에게 선미가 말했어요. 이젠 당신이 어떤 밥을 먹든 상관 안 해. 그녀를 본 이준호의 눈앞에 빨갛게 부어있는 선미의 눈과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든 라면만 먹든 이제 아무 말 안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닦는 선미가 흐느꼈어요. 40년 동안 당신의 외로움을 몰랐어. 어깨가 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선미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앞에서 처음 우는 모습이었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난 하나도 몰랐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이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아도 늦었어. 조용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든 선미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침묵하던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오래전에. 입술을 깨문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보자기를 집어든 이준호가 말했죠. 반찬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고 선미는 계단에 남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자기를 연 이준호 앞에 김치와 반찬, 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한숨을 쉬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걸어가는 선미의 모습이 보였고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 그녀도 늙었어요. 창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산은 반씩 나눴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죠. 자유로웠고 무겁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짐도 애물단지도 아닌 그저 이준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조용한 고시원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안도감과 해방감이 밀려왔고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평온이었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했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눈을 감자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어요. 3월의 어느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았지만 새벽 5시에 저절로 깨어난 이준호는 개운하게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화를 신어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상쾌했죠. 20분 거리인 서울숲까지 걸어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새순을 틔운 나무들과 지저귀기 시작하는 새들을 보니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나무와 풀, 하늘과 구름을 눈에 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중고로 산 낡은 DSLR 카메라를 꺼냈고 그에게는 보물이었죠. 젊은 시절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렌즈 너머로 세상을 담는 게 즐거웠던 이준호는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가 40년이 지나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려 렌즈를 조정하고 초점을 맞춰 셔터를 누르자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려 천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빛이 번지고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떠오르는 해를 맨눈으로 봤습니다.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죠. 이젠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나로 살겠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렸습니다. 65년을 살며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버지였지만 이준호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새벽 산책을 즐기며 국에 밥을 말아먹는 이준호였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며 메시지가 왔고 화면을 켜니 30세의 딸 이서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중인 그녀는 소식이 뜸했지만 몇 주 전부터 연락을 자주 했죠. 아빠, 당신의 용기를 응원해요. 짧은 문장에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말투와 가족의 무관심, 자신을 향한 경멸이 지나가며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선택하며 용기를 낸 것이었죠. 눈을 뜨고 핸드폰에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아빠는 괜찮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서울의 봄이 투명하게 빛났죠. 새 인생도 저 하늘처럼 밝을까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고 기대되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피어나는 꽃들을 보니 봄이 완전히 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젊은 커플도, 중년 부부도, 혼자 걷는 노인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준호도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당당하게요. 공원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근처 빵집에서 따끈한 빵 냄새가 났고 배가 고파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네, 손님. 웃으며 빵을 건네는 점원에게 이준호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 입 베어 문빵이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존중은 타인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5세에 시작한 새 인생은 늦지 않았어요. 고시원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기며 해 뜨는 장면이 아름답다고 느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서울의 봄날 아래 투명하고 밝으며 자유로운 이준호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 아래 선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